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영국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 라이트 프랭크. 자, 이런 회사가 2025년 올해죠. 부의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부의 보고서. 최고급 주택 가격 지수, 고급 주택 가격 지수 PIRI, 프라임 인터내셔널 레지던셜 인덱스.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의 고급 주택 가격 지수가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나 올랐냐,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 상황에 적용을 하면 초고가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냐, 그죠? 50억짜리 또는 100억짜리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냐. 자, 그것을 조사를 했어요. 재밌는 것은 이걸 우리나라 업체가 조사한 게 아니라 영국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조사를 한 거예요. 이제 세계적으로 다 비교를 하나 보죠. 도쿄는 얼마 오르고 미국은 얼마 오르고. 자, 그랬더니 18.4%가 올랐다는 거야. 1년 만에 18.4%가 올라서 전 세계 100개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1위죠. 우리가 서울의 강남에 고가 아파트가 오를 때 와, 너무 많이 오른다, 그죠? 거품이다. 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수상으로 보니까 세계 1위야. 세계 1위. 주식의 상승률이 세계 1위면 참 그건 경제적으로 좋은 건데 최고가 아파트 가격이 이 세계 1위가 됐다. 그거는 분명히 일종의 좀 머니 게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투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투기가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최고급 주택 상승률이 세계 1위다. 자, 18.4%. 자, 마닐라가 17.9%. 마닐라도 굉장히 투기 열풍이 있었네요. 두바이는 이미 세계 고급 아파트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데니까 16.9%. 리야드, 여기는 어딘가요? 리야드. 어쨌든 16%. 자, 서울이 이 1등이라는 얘기예요. 서울이 1등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PIRI는 뭐냐면, 이 라이트 프랭크가, 이 회사가 전 세계 100개 주요 도시 주택 중 상위 5%,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 상위 5% 고급 복합 아파트만 추려서 변동률, 상승률을 조사한 지수다. 이건 매년 발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불명예스러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강남 불패 일단. 그리고 강남에서도 최고급지잖아요. 최고급지. 반포, 압구정동 또는 성수동 그런데 한남동 그런 지역. 그리고 교육적인 또 특수성이 있죠. 그다음에 이 자산가들이 돈을 다 거기다가 배팅을 했죠. 배팅을 했어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자산가들만 배팅한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까지 다 배팅을 했죠. 자, 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 고급지까지 가서 샀겠어요? 지역균형 발전이 안 되니까. 지방은 계속해서 소멸하니까. 그래서 송파구에서 이번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풀렸을 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사투리를 많이 썼다. 자, 그런 또 재미난 풍경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자, 일종의 머니 게임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종의 거품의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이번 그동안의 어떤 상승률은 강남에서의 고급 아파트의 상승률은 우리 경제 성장과 더불어, 그죠? 우리 경제 성장을 하면서 부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승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상승했는데 반포 아파트 기준으로 한 25억, 한 30억도 좀 비싼 것 같고 한 25억 이상 넘을 때부터 지금 50억을 기준으로 볼 때 일종의 거품 사이클로 들어갔다. 그죠? 거품 사이클로 들어간 거예요. 거품 사이클로. 근데 그 거품이 언제 빠질지 몰라. 그냥 머니 게임 하는 거야. 나는
30억에 사고, 그 다음 사람은 35억에 사고, 그 다음 사람은 40억에 사고, 그 다음 사람은 50억에 사고, 그 다음 사람은 60억에 사고, 그 다음 사람은 70억에 사고, 계속 그 어떤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된다. 그러나 그게 언제 터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가 상위 5%, 그죠? 상위 5%,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28억 2,300만 원, 그 정도라는 거예요. 자, 강남의 상위 5% 가격은 27억 2,300만 원. 이 강남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죠? 강남의 평균 가격. 자, 대체로 이런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 용산구 한남동 라인원 한남,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자, 그리고 한강변의 신축 재건축 단지들이 포함되는 가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3년에는 6.2%로 전 세계 18위였다라는 거야. 근데 2025년에는 1위로 간 거. 자, 그만큼 우리가 똘똘한 한 채의 어떤 투기 열풍이 불었다는 거죠. 투기 열풍이 부른 거예요. 1년 만에 순위가 세계 1등이 돼버렸다. 지난해 서울의 고가주택 상승세는 도쿄, 싱가포르 이런, 도쿄도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거품이. 싱가포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아시아 주요 도시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 같아요. 우리 강남 아파트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는 시야가 좁게 보는 거야. 강남은 불패인데. 그리고 부자들은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따라 들어올 텐데 뭐 걱정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사는 거야. 지금 안 사면 강남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커다란 거품 사이클에 들어간 거예요. 이 거품 사이클이 어떤 뭐 중반이 됐든지 초반이 됐든지는 몰라. 아직까지는 저는 제가 얘기하지만 더 올라갈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그죠? 60% 정도 확률로 보면 지금 50억이 60억, 70억 될 수 있는 확률은 한 60%, 70%다. 근데 그거는 이제 거품 사이클에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50억에 사신 분들은 70억, 80억 되면 팔고 나오는 게 현명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뉴욕은 오히려 빠졌어요. 0.3%. 런던도 빠졌어요. 마이너스 1%. 홍콩도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2.2%. 오히려 가격이 내렸다. 자, 나이트 프랭크라는 회사는 이 지역 내 자산가들의 부의 증가, 고급주택의 공급 확대가 서울의 높은 상승률의 배경이다. 고급주택의 공급 확대. 새 아파트들이 공급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역 내 자산가들의 부의 증가.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거와 강남의 부자들이 돈을 버는 것과는 이 레벨가 틀려요. 레벨가. 예를 들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도 한번 많아야 3천만 원, 5천만 원. 그죠? 자, 그 정도인데 강남의 부자들은 뭐 요번에 뭐 정치인이 받듯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받듯이 뭐 30억, 40억씩 들어가잖아요. 강남의 부자들은 그렇게 들어가요. 미국의 주식을 사도 뭐 10억, 20억, 30억 막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면 깨질 일이 없어요. 여윳돈 10억, 20억, 30억 들어갔는데 뭐 손해보면 팔겠어요. 그냥 올라갈 때까지. 예를 들어 미국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주식이 잘 분산해서 사놨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떨어지면 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또 2배 가 있어. 그러면 30억 투자해서 60억을 버는 거야. 60억 가지고 와서 반포 아파트 딱 하나 사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부의 양극화가 집값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단계로 우리나라는 이미 들어왔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부의 양극화가 집값의 양극화로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왔다. 자, 실제로 나이트 프랭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000만 달러 이상 자산가, 1,000만 달러면 147억이에요. 147억 가진 사람도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 제 주변에는. 자, 보니까, 뭐 많지는 않아요. 뭐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39,210명이라는 거야. 많죠? 147억 이상 가진 사람이. 100억 이상도 뭐 상당한 부자인데, 자,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많다. 그러니까 많은 편이에요. 우리도 부자의 층이 두껍다라는 거야. 부자의 층이. 전 세계로 보면 1.7%에 해당한다. 자, 부자의 층이 두껍다. 자, 이런 서울의 고가주택의 상승세는 자산가 중심의 선별적 과열이다. 그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냥 부자들의 어떤 배팅 또는 뭐 어떤 투자, 그죠? 투자로 해석을 하면 된다니까. 선별적인 투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투자할 게 뭐 있어요? 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를 사겠어요? 하이닉스를 사겠어요? 안 사요. 안 산다니까. 아주 저점이면 사죠. 폭락할 때만 들어가면 되죠. 그죠? 몇 년에 한 번씩 폭락하잖아요. 그럴 때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부자들이 한국 주식 안 사요. 채권을 사도. 그것도 금리가 한 5% 이상 돼야 사는 거지. 채권도 뭐 2%, 3%엔 또 채권도 안 사요. 차라리 미국에 투자하지. 자, 이런 선별적 과열. 그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자, 물량이 제한적인 강남의 한강 조망 아파트. 그죠? 소득 자산 격차 확대 등이 초양극화의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자, 문제는 이런 고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전체 주택 시장 회복으로 오인된다. 그래서 정책 판단에 착시를 불러올 수 있다. 자, 요번에 그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죠?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마형성도 막 돌았잖아요. 논란 지방의 유지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마용성으로 들어왔잖아요. 송파 같은 데로. 자, 이게 부작용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또 논란 30대의 우리 전문직 직종 사람들이 또 강북의 신축의 25평 아파트를 막 사러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런 착시 현상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뉴욕 맨하탄은,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개발연구원에 있는 송인호 경제정보센터 소장이 얘기했는데, 뉴욕 맨하탄은 보통 사람이 집을 살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요. 뉴욕 맨하탄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싸. 여기는 한 달 스튜디오라고 하죠. 원룸이 뭐 몇백만 원이야, 세가. 그러니 뭐 그 가격이 얼마나 비싸겠어. 자, 한국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욕 맨하탄은 살 수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나 한국은 강남권도 청약하면 되고, 그죠? 청약하면 되잖아요. 저기 다자녀 특공 그런 거로. 그리고 갭 투자로도 살 수 있잖아요. 송파 같은데 갭 투자 이번에 많이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 더 큰 박탈감을 준다. 자, 언제든지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박탈감을 준다라는 거야. 자, 자산가 수요가 많은 지역은 경제 위기에도 가격이 오르는 만큼 고가주택 상승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 이거는 뭐 마무리하는 얘기고. 자, 오늘 두 번째 얘기는요, 불황이죠. 불황에 관한 얘기예요. 불황. 제가 지난 주말에 여기 현대 아울렛, 우리 대전에 있죠. 여기 저 이제 삼생활권, 세종 삼생활권이니까 가깝거든요. 한 차로 한 15분 정도 가면 있어요. 갔는데 이제 사람은 많더라고요. 아울렛에. 근데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 별로 물건을 안 사.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울렛이 잘 되는 게 푸드, 그 음식점이잖아요. 그 푸드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막 많잖아요. 여러 음식점들이. 근데 우리가, 저녁 피크 타임인데 손님이 예전보다 반도 안 돼. 반도 안 돼. 자, 그 뭐예요? 와도 돈을 안 쓴다는 거야. 그죠? 이 백화점인데도 와도 돈을 안 쓴다. 그거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이거. 와도 돈을 안 쓰더라. 경기 불황인 거죠. 자, 실제로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돈을 못 갚는데요. 10년 만에 최악의 상태에,
은행과 제2금융권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이 높은 대출금리와 소비 부진 등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연체율도 10에서 11년 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제 느낌으로는 작년에 한 30% 이렇게 폐업해서 나가셨고요. 10개 중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나간 자리를 메꾸질 못해요. 나간 상가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메꾸질 못해. 그리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안 되는 분이 또 있어. 그러면 그분들이 또 나가면 한 50%가 안 돼. 거기다가 올해는 또 GDP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메꾸냐고. 자,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자, 개인 사업자 대출 세부 건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국회에서 이제 제출한 건데, 작년 4분기 말 저축은행 연체율은 저축은행이에요. 1개월 이상 연체가 11.7%.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죠? 자영업자의 다중채무도 늘고 있어요. 지난해 4분기가 다중채무라는 게 여러 군데서 이제 빚을 낸 거죠. 4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176만 명. 많죠. 56.5%, 56% 정도, 57% 정도. 많은 부분이에요. 대출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의 70.4%에 해당한다. 그래서 749조 6천억. 이 정도. 여러분들 다중채무라는 게 빚이 여러 군데 있으면 다중채무예요. 뭐,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집에서도 빚을 냈어. 그 다음에 뭐 상가가 있는데 상가에서도 빚을 냈어. 그리고 뭐 은행 여러 군데서 빚을 내면 다중채무예요. 한 세 군데서 빚 내면. 돈이 모자라니까 계속 여기저기서 빚을 내는 거야. 자, 그게 다중채무인데,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의 70%라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올해 경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계속 자영업자들 파산하면은 엄청난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얘기하는데, 재활용품이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럼 뭐, 많이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망해서 나가면은, 문제는 나중에는 이제 망하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이제 집 경매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굉장히 또 경우에 따라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올해.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는 1인당 평균 4억 3천만 원에 대출 안고 있다. 4억 3천만 원. 자,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4억 3천이면요. 이자가 얼마야? 한 달에 한 150을 내야 돼요. 150. 이자만 150 내야 돼. 장사해서 150도 못 벌 텐데. 어렵겠죠? 그죠? 어려운 거, 이거. 어려운 거야. 자, 한국은행이 27일 펴낸 25년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보니까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자, 취약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42만 7천 명. 전체 자영업자 13.7%. 자, 그러니까 이 42만 7천 명이 언제든지 파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42만 7천 명. 취약 자영업자 대출은 125조 4천억. 1년 새 9조 6천억이 늘었고, 연체율은 11.6%.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상당히. 이제 올해 경기가 좋아지면 이분들도 좋아지겠지만, 올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GDP 성장률로. 1%도 안 나오는 성장이니까. 자, 한국은행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배경을 보니까 높은 대출금리 아직도 한 4.5, 5%막 그렇게 옛날에 받은 것들이니까 4.5, 5% 가까이 되거든요. 낮은 금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서비스업 경기 부진으로 소득 감소,
먹고 살 돈도 없어요. 먹고 살 돈도 없어.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더라. 자, 이런 점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자산으로 뭐 금을 투자한다든지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또는 부동산을 투자한다든지 그렇게 버는 거고,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이 자영업을 통해서 벌어야 되는데, 자영업은 말 그대로 소비가 돼야 되고 추세가 좋아야 되는데 추세가 굉장히 안 좋은 추세로 가잖아요.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전세 가격은 오르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에 잘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잘돼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